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외신 보도 중에는 광주에 도살자가 숨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보다는 독재자, 학살자로 기억되는 사람. 그는 끝끝내 반성과 사죄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를 평가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왜 전두환이 용서받기 어려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전두환의 장례 절차는 이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숨진 게 지난 화요일 11월 23일이죠. 오전 8시 45분에 서울 연희동 본인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태우 씨가 사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이 채 안 됐죠. 전두환이 사망했는데. 근데 두 사람의 사망을 대하는 태도가 시민들의 자세가 좀 달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비난 일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광주 시민들의 경우에는 전두환의 죽음을 두고 감정이 꽤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일말의 어떤 반성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가버린 데 대한 분노겠고요. 네. 5.18 진상조사위원회 혹은 또 지금 현재 전두환 회고록 재판이 민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론이 다 나지 않았는데 어떤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버린 데 대한 네. 어떤 허탈함과 허망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때는 그 전두환의 죽음,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죠. 그 전두환이 하도 이 저지른 악행이 많고 또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발언과 행적으로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이제 보이지 않아서 좀 속 시원하다. 이런 감정들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였지만 사실 집권하는 과정도 불법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979년에 12.12 군사 반란 사태의 주역이죠. 네. 나중에 그걸로도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1979년 11.16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서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5월 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여기에 전국이 침묵하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이 유일하게 저항을 했었죠. 이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숨진 광주 시민들이 160명이 넘고 행방불명된 분들 역시 30명이 넘습니다. 그때 다치거나 붙잡히고 또 고문당하신 광주 시민들이 4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걸 토대로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피로 얼룩졌는데 집권 이후 7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저지른 악행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좀 폭력적이고 무단 통치를 자행했는지, 인권 유린을 자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전두환 정권 집권 7년 기간 동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4천 명에 이릅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그 전하고 후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한 해 평균에 그 84명 정도가 인정을 받았고 네. 노태우 정권 때는 340명, 김영삼 정권 때는 32명 한 해 평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네. 인정받은 숫자가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 때는 한 해 평균 560명이었으니 얼마나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자행했는지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의 집권 전과 후를 연구하고 있는 노영기 교수의 말을 통해서 전두환 집권 과정과 또 집권 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가 갖는 의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안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방을 지키는 병력을 후방으로 빼돌려고 위협을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국가 안보가 제일로 위협스러웠던 시기가 12월 12일이죠. 그 전방에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부사단이 였는데 그 병력이 서울로 들어왔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두환의 직책은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의 정보들은 보안사령부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정보들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이미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몰랐다? 그거는 무능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공안 사건들, 이름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모임에서 100일 잔치했는데 그게 공안 사건이 되고 그게 아람의 사건이 돼요. 이 충청도에서 나왔던 아람의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게 공안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집권기간에 채권을 휘둘렀지만 권력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임 후에 전두환은 결국 법정에 서야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88년 퇴임 이후에 백담사 행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에 기소가 됩니다.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1997년도 1월에 대법원에서 이 무기징역형이 확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97년 12월 22일에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된 지 나흘 만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풀려나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국민 통합을 이유를 들어서 전두환을 사면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 사면 결정이 과연 잘된 것이었나, 잘한 결정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면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반성이나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 복권을 해주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참으로 컸고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네. 2003년도에 일부 그 추징금을 내면서 본인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내겠다라고 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죠. 네. 그래서 전두환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그 뒤에 어떻게 그렇게 골프도 치고 호화 오찬도 하고 호화 생활을 하느냐, 그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한 언론사 인터뷰 중에서 광주와 관련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그러니까 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 요새 자기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면서 네. 이런 그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결정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하게 되죠. 여기에 5.18의 북한군 침투설이라든지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면서 사탄을 쓴 그 뭐 사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도중 아니었습니까? 네. 재판의 소송 대리인으로 4년을 싸워온 김정호 변호사로부터 이 전두환 죽음이 이 재판과 또 5.18 진상 규명에 미칠 영향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본인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왜곡의 절정판을 쓰고 가겠다는 저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관심이 전두환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형사재판을 못하니까 진상규명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은 쟁점 자체가 헬기 사격 하나뿐이고 사법적 단죄의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형을 받았는데 국민적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사면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 2017년에 왜곡의 집대성판이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라는 작은 제명으로라도 다시 한번 사법적 단죄를 해보자. 사법적 단죄의 의미에서 피고인의 재판 절차가 좀 중단된 것이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여전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을 포함한 북한군 개입설, 안매장 부분, 또 강기교도 습격의 허위 주장, 무기 피탈 시간의 허위 조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은 그대로 민사재판에 1심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결심을 앞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민사재판에서 진상규명의 나머지 과제들은 충분히 규명 가능하고. 네.
전두환의 독재와 만행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면 탄핵감인데 당시에 국민들은 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언론 환경과 또 정치 환경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전두환이 집권한 이후 수많은 기자들을 해직하고 또 언론사들을 통폐합하면서 언론을 길들였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땡전 뉴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찬양 방송들이 집권 내내 이어졌었죠.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그 독재 정권의 나팔수였던 MBC와 KBS의 전두환 찬양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런 중계 영상 이 테이프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기록 보존용 녹화 테이프입니다. 보내는 마음, 떠나는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 이 순간에 우리는 한 지도자의 초지일관한 신념의 완성과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봅니다. 국정을 위하여는 촌각을 쉬지 않는 님의 그 정력과 열과 성과 그리고 그 용단으로 하여 국군은 날로 선진을 바라고 도약해 갔습니다. 80년 5.18이 아니고도 전두환은 집권 기간에 많은 인권유린이라든지 비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나 생각들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12.12와 5.18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두환 집권 내내 수많은 인권유린과 불법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천교육대 사건이죠. 네. 6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사회 정화를 한다면서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요. 그 과정에서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질병과 다른 이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두환이 내야 한 추징금,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돼 가지고 내야 하는 추징금이 2,205억 원입니다. 1980년대 집권하는 동안에 기업들을 협박해서 뜯어낸 뇌물인데 1980년 화폐 가치로 2,200억이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사적으로 착복하기도 했고 당시 숨져갔던 국민들께 그 반성이나 사과의 발언을 촉구하는 그런 네. 질문을 작년 4월에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현장에서 던졌었는데요. 그때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죠.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은 죽었지만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역사가 그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철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였습니다.